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번부터 26번까지, 이 강의는 22번부터 26번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부터 26번은요, 이제 고전 문학, 고전이래요. 이게 융합인데요. 융합인데요. 뭐 별게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뭐 옛날의 어떤 문학은 이래요. 현대시가 3개 나오고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보기. 그다음 소설, 그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나오고 고전시가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유형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를 굳이 뭐 그거를 머리 싸매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윤선도의 오후가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박완서 님의 꽃출석부라는 수필입니다. 시조와 수필이라는 두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학을 하기 전에 문학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문학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요즘 수능의 문학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7년도에 수능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97년도만 해도 수능이 1차, 2차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니까 1학기에 한 번 보고 2학기에 한 번 수능을 봤어요. 그러다가 점차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이니까 지금 3학 고3이 21 수능, 고2가 22 수능, 여러분들이 23 수능을 칩니다. 23 수능.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이죠. 30년 동안 옛날에는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11월 모의고사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뭐 어쨌든 3월, 6월, 9월 모의고사 3번이 있고 수능이 있어요. 거의 4번. 그러니까 30번이라고 쳤을 때, 30년이라고 쳤을 때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가 합쳐져서 4번, 총 120회 수능이 치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수능이 나왔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나올 만한 작품은 다 나왔다. 그리고 중요한 작품의 중요한 내용은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요즘 문학의 트렌드, 문학의 경향은 이렇습니다. 1번,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이 나옵니다. 특히 어디서 나오냐면요, 고전 시가랑 현대 산문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그런데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예 낯선 작가. 이거 좀 아래로 쓰는 게 좋겠죠? 아예 낯선 작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작년 6월 모의평가 때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한 작가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이제 하다 이런 것까지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니해도 그래도 고전, 더 그레이트 북스 시리즈라는, 그러니까 꼭 알아야 할 그런 작품들, 아주 유명 작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여기서 가장 쉬운 건 뭐게요? 가장 쉬운 난이도상으로 가장 쉬운 건,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가장 쉬운 건 얘가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건 당연히 유명한 작품일까요? 아니요, 얘가 더 쉬워요. 이 순서대로 난이도가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왜 얘가 1일까요? 왜 얘가 1일까요? 자, 그럼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문학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학을 보면은 가장 먼저 문학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뭐게요? 뭐게요? 이걸 봐야 됩니다. 작가가 누구고 작품 이름이 뭔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여기도 작가가 누구고 작품 이름이 뭔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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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는가? 작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가?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성향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문학적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미리 이건 배경 지식으로 쌓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건 국어 수업을 좀 듣는 게 좋고요. 이 문학적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작품의 내용이라던가 내용 상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목 볼게요. 제목은 왜 중요할까요? 제목은 특히 시가나 산문이나 사실 둘 다 중요한데요. 굳이 따지면 시가에서 좀 더 중요합니다. 좀 더. 왜냐하면은 핵심어가 등장합니다. 제목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혹은 중립적인 이치인가, 사회 비판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두 개를 조합해서 유추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기에 너무 좋은 게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 가장 요번 시험에서 대표적으로는 박완서의 꽃출소. 박완서 진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윤선도부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윤선도 이름 들어보신 분? 윤선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게요? 어부사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부사시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윤선도라는 사람을 알려면은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갈 때 선조라는 왕이 있었어요. 조선에 선조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큰 전쟁이 하나 있어요. 그 전쟁의 이름은, 참고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위대한 이순신 장군님. 그 전쟁의 이름은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그다음 그 이후에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청나라가 딱 쳐들어오면서 하나의 큰 전쟁이 펼쳐지고요. 거기서 뭐 임경업이라든가 여러분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런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전쟁인데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들립니까? 종소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3년간 들어야 할 종소리입니다. 혹시 새소리도 좀 들려요? 요 바로 앞에 새가 있어요. 지금 뭐 할까요, 새가? 자, 여러분들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 두 가지는 요 두 가지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딴 건 몰라도 얘네 둘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임진왜란은 누가 쳐들어왔다? 일본. 병자호란은 어디에서 쳐들어왔다? 중국. 이렇게 두 개의 전쟁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왕은 누구냐면요. 임진왜란 때는 선조고요. 병자호란 때는 임조입니다. 왜 문학 시간에 역사 이야기를 해요? 문학은 역사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으면 문학을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볼게요. 인조는 참고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광해군은 중립 외교라는 걸 펼쳐요. 그러니까 명나라와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중국 정통 한족인 명나라와도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저기 여진족 있죠? 거란족인가 여진족인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아마 여진족일 것 같습니다. 여진족인 청나라와도 잘 지내려는 중립외교를 펼치는데 이게 조선 신하들한테 밉보인 겁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왕이 돼요. 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인조라는 왕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신하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왕권이 좀 약합니다. 왕권이 좀 약해요. 근데 인조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소현세자입니다. 하나는 복림대군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역사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소현세자는 사망을 합니다. 소현세자는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소현세자가 왕이 됐으면 아마 조선이 더 발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게 많은 걸 배우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복림대군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청나라가 싫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효종이 돼요. 저 아저씨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윤선도가 효종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에요. 티처. 근데 지금의 선생님과 이 당시의 왕세자의 선생님은 급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이 당시의 왕세자의 선생님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왕세자를 깨우는 것도 선생님의 몫이고요. 잠들기 전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공부 안 하면 때리고 대충 상상이 되시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윤선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효종이 보세요. 제가 요거 하나만 또 질문해 볼게요. 여기는 세자고 여기는 대군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에서 셋째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몇째인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이것만 볼게요. 인조가 왕권이 약하다 그랬죠. 근데 이 왕권 약한 아들 중에서도 첫째가 아니라 둘째나 셋째인 이 효정의 왕권은 얼마나 약했을까요? 아니면 셌을까요? 굉장히 약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하들의 붕당 정치 계속 휘말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윤선도는 선비 중에 선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붕당 정치가 옳지 않은 거죠. 아니 감히 왕이 이야기하는데 니들이 뭐라고 난리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신하들에게 삿대질합니다. 내가 가르친 왕이야. 니들이 뭔데 우리 왕한테 그래? 라고 막 하자. 그럼 신하들이 이 사람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귀양 가 있습니다. 귀양에 가 있어요. 해남. 전라남도 해남이 이제 그쪽 위주라서 이제 나중에 거의 그 어부사시가나 오후가나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귀양을 갔다 그랬어요, 그죠? 귀향은 고향 가는 거고요. 귀양은 이제 유배 가는 거예요. 귀양을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분노에 차 있을까요? 분노에 차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분노에 차 있어요? 효종이라는 왕? 나를 왜 안 보호해줬어? 이 왕? 아니에요.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왕을 감히 원망하는 건요 조선 말에나 나오는 작품이지 이 당시에는 절대 그런 작품이 못 나와요. 그럼 누구에 대한 원망을 해요? 다른 신하들에 대한 분노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다음에 귀양가 있으니까 분노가 가득하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랑 비슷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누구한테? 왕한테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세요. 이런 사람이 되세요.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전라남도 해남 저 땅끝마을에 귀양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통해서 시조를 통해서 그런 효종에게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선도가 쓴 시조의 내용에는요 아주 그 기저에 요게 깔려 있어요. 분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연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 중에서도 대조되는 군들이 좀 존재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시조는 이 당시
사대부들의 시조는 거의 다 자연을 예찬하는 쪽인데 윤선도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자연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것들을 대조해서 애착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작품을 씁니다. 오우가예요. 5명의 벗에 대한 노래. 이 벗이 누군데요? 자,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윤선도는 요 내용을 꼭 알고 들어가면은요 시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거 좀 다 지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거는 혼자 공부하기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그 문학 자습서가 아니죠. 뭐 이건 제가 특별한 책 이름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 현대시 막 다 모아놓은 거, 뭐 현대 소설 다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 작품에 한두 장짜리로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 책 사서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가면 윤선도의 오후가 5명의 벗에 대한 노래입니다. 5명의 벗이 누구예요? 자 볼게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 송중 달. 자 내 벗은 자 좋은 거는 파란색으로 칠게요. 수석 송중 달. 5명의 친구가 누구래요? 수석 송중 월이래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윤선도는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얘들은 좋고 나머지 애들은 싫은 거야. 네. 볼게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이즈는 뭐다. 동산에 달 오르니 더 반갑다.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해서 뭐하냐. 친구가 많아서 뭐하냐. 이 5명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구름빛이 좋다고 하지만 구름이 하얗다가도 까맣게 되기도 한다.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가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메라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한오메라는 많다예요. 그 다음에 좋고도 그칠 누가 없기는 니는 누가예요? 없기는 누구뿐인가 물뿐인가 하노라. 비교가 대조가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자연에서 대조되는 애들이 있죠. 나는 구름 바람 싫어 물 좋아. 그럼 구름 바람이 누구예요? 날 쫓아낸 사람들, 못된 놈들. 이게 방송이라서 이제 순화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분노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양반의 시조는 굉장히 점잖게 부르는 시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윤선도가 굉장히 큰 분노가 있었다. 대충 상상이 됩니까? 뭐 이렇게 소리 막 지르면서 이제 꼬장꼬장한 그 선비의 모습. 그 윤선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얘는요 하로 쓰고 얘는 지금 아래하로 써져야 돼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하는 많다의 하고 이 하는요 두의 하거든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뭐 아직 여러분들이 고1이라서 이 아래하가 안 쓰여져 있는 거고요. 좀 있으면 써져 있을 겁니다. 자 3수 보겠습니다. 꽃은 무슨 밀로 피면서 쉽게 지고 이는 이제 부사를 만드는 애입니다. 풀은 어찌하여 푸르던 듯 하다가 누렇게 된다. 얘도 싫어. 아마도 변치 않은 건 누구만 바위만 변치 않는다. 계속 이야기가 비슷하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얘가 좋다고 했는데 단점이 있고 얘도 좋다고 했는데 단점이 있고 얘도 좋다고 했는데 단점이 있고 지금 같은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거 뭐 이런 국어 수업은 사실 썩 좋은 건 아닌데 대구의 표현법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표현법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대구의 표현법을 사용하면서 뭘 형성한 거예요? 운율. 대구의 표현법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왜 의도를 한 걸까요? 연시조라서 그렇습니다. 연시조라서.
아 선생님 연시조는 또 뭐예요? 예,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게 연시조입니다. 평시조는 뭐예요? 넘어가세요. 예. 지금 이거 다루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그리고 시조, 평시조 정도는 중학교에서 배울 텐데 기억 안 나죠? 예. 기억나면 대단하죠. 예. 자 볼게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누가? 소라. 솔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자 꽃이랑 잎 같은 애들은 꽃, 잎 이런 애들은 더우면은 꽃이 피었다가 추우면 싹 져버리는데 소나무는 그런 게 없다니까.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렀잖아요. 그 솔잎. 그래서 그 선비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소나무를. 매화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겨울에 피거든요. 꽃이. 매화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매실.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이 음식 하실 때 매실액 많이 쓰실 텐데 저는 그거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매실이랑 매화랑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에 뿌리고 둔 줄을 글로하여 아노라. 야, 이 소나무의 엄청난 이런 고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밑에 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얘는 물이고 얘는 바위고 얘는 소나무고 그 다음 뭐 남았어요? 대나무가 남았죠? 대나무가 뭐예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키며 속은 어찌 비었느냐. 대나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시의 푸르니 그를 좋아하더라. 이 친구도 좀 푸르대. 이 친구도 푸르대. 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달이죠.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파트가 하나 있는 게 이제 해든 달이든 뭔가 떴을 때 예, 죄송합니다. 예. 해든 달이든 뭔가 이렇게 떴을 때 떠서 만물을 비추어서 요 파트를 요 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 말을. 자, 해든 달이든 상관없어요. 해나 달이나 뭐나 상관없이 하늘에 해를 그냥 해라고 할게요. 해나 달 뭐 둘 다 할게요. 해나 달이 떠갖고 이렇게 빛을 비춰서 땅과 그러니까 온 세계에 저 빛을 퍼지는 이 구절은요 왕의 그런 어떤 선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선한 정치를 하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누구일 때만 저 구절이 나올까요? 양반. 평민일 때는요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잘 안 나옵니다. 기생일 때는요 아예 안 나옵니다. 네.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안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게 없어가지고요. 문학이 좀.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과묵한 친구예요. 이 친구. 과묵합니다. 네버신가 하느라. 물은 그치는 게 없고 바위는 변화가 없고 소나무는 눈을 모르고 올곧게 뻗어 있고 대나무는 아주 올곧게 대나무도 마찬가지로 딱 고다 있죠. 그리고 속이 비었다라는 거는 청렴함을 상징합니다. 이거 제가 빼먹었는데 청렴하다는 거예요. 좀 배가 고파도 괜찮다 이런 거지. 대나무는 달은 과묵하게 이렇게 오우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완서의 꽃출석부 볼게요. 자 아까 윤선도 했으니까 이제 박완서도 한번 다뤄야 되겠죠. 자 박완서 작가님은 제 기억에 맞으면 2009년인가 2011년인가 그때쯤 이제 돌아가신 얼마 안 되셨어요. 정말 많은 소설을 쓰셨고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로서 아주 위대한 첫 발자국을 내디딘 사람이 그러니까 현대문학에서 저는 박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류 계열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존재는 했는데 이제 그 현대문학에 있어서 그런 거죠. 자 박완서
박완서의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알아둬야 할 작품 남옥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내 집, 자매품으로 그 남자 내 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유명한데요.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분 작품 제가 이거 수업 찍기 전에 대충 찾아봤는데 100개가 좀 넘어요. 그래서 이걸 다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겁니다. 100개가 나와서 너무 다 하긴 좀 그렇고요.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작품들은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입니다. 엄마의 말뚝. 이 엄마의 말뚝은 개인적으로 좀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슬퍼요. 네, 이거 우리 엄마의 이제 우리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가지는 어떤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운 작품입니다. 자, 박완서는 사실 거의 이런 말을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하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뭐 그렇게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사실 거의 여성 문학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여성 문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후로 공지영 등등의 작가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거든요. 현대 여성 문학의 작가인데 시작인데 이분의 소설의 공통점은요. 이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분의 공통점은요. 남북 전쟁. 그러니까 6.25라고 쓸게요. 6.25 전쟁을 겪습니다. 6.25 전쟁에 본인이 직접 참전한 게 아니라 본인이 태어날 때 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보다 좀 앞으로 위로 아래로 좀 이렇게 6.25를 이후에 이거를 전후 세대라고 불러요. 전쟁 이후의 세대다. 뭐 58년 개띠가 아주 유명한 시대인데 이 전후 세대에 실제로 아주 촉망받던 인재인 본인의 오빠가 사망합니다. 오빠가 돌아가시거든요. 아주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무슨 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 다니다가 참전을 하고 6.25 전쟁에 의해서 사망을 합니다. 오빠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실제로 정신착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본인도 열받아서 공부를 해서 이분도 참고로 서울대세요. 되게 그 당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서울대를 밥 먹듯이 갑니다. 집안 자체가 머리가 좋은 집안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집안의 기둥인 오빠가 사망하면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러한 소설들로 아주 잘 풀어내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박완서가 이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냥 자전소설에 불과했고 좀 더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로 확장이 되냐면은 제가 이걸 좀 지울게요. 지금 이렇게 자리가 좀 좁아서 난잡스럽네요. 좀 지우겠습니다. 문학은 할 말이 많아서 좀 길어져요. 예. 자, 전후의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박완서 작가는 전쟁으로 인해서 개인사가 발생을 했죠. 근데 거기서 그거를 소설로만 썼으면은 절대로 위대한 작가라고 불리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더 확장을 해서 뭘 했냐면요. 6.25 전쟁 이후 분단 국가의 현실을 소설 속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여자네 집 그것도 사실 그래요. 되게 그냥 가만 보면은 그냥 사람 이야기 같은데 아니에요. 분단 국가로서 최초 분단 국가로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당연히 여성 작가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를 지배했던 가부장적
가부장적 가정 구조에 대한 당연히 비판이 있어야 되죠. 어느 한쪽의 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분명히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주 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6.25 전쟁 이후에 분단 국가의 현실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단어가 반공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11살 난 이승복 어린이가 했다고 하는 그 반공주의.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중산층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예리하게 관찰한 그런 작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작가로 본다. 그러니까 반공주의를 찬성한 게 아니고요, 반공주의를 반대한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방향성에 대한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박완서입니다. 박완서의 작품 대충 이해가 됩니까? 박완서의 작품들은 다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박완서의 소설은 수능에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박완서가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재난안전 문자가 와가지고요. 동영상이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좀 촬영을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즘 수능 트렌드가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박완서 작품의 소설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런 삶 속에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데 그건 이미 수능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역으로 말하면 낼 게 없는 거예요. 낼 게 없기 때문에 이 유명한 박완서라는 작가의 아주 낯선 작품 꽃출석부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랑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초가 반공주의에 대한 복수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 낯선 작품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낯선 작품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국어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꽤 여러 해 받아오면서 느낀 건데 느꼈을 텐데 그렇게 작품의 주제를 찾으려고 그러고요. 상징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작품은 낯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석할 만한 거리도 없고요. 읽어보면 같이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그렇게 엄청 거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뚜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쓴 것도 아닙니다. 수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낯선 작품이 나올 때 주제나 의미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너무 노력하면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냥 한번 쓱 읽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뒷장을 보셔야 됩니다. 뒷장을 봐서요 23번과 같이 23번의 보기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이 나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 문학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거 먼저 싹 본 다음에 내가 아는 작품이야 그냥 그럼 푸시면 되고 처음 보는 작품이야 그럼 바로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문제로 넘어가셔서 23번의 보기와 같이 이렇게 보면 안 보이겠죠? 바로 넘어가셔서 23번의 보기와 같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은 이걸 토대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어교육과 갈 겁니까? 국어교육과 가면 그런 거 해야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국어교육과 가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따로 오세요. 훈련을 좀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다. 이거 다 안 읽습니다. 너무 길어요. 목 아픕니다. 복수초를 받았는데 복수초가 뭔 줄 알아요? 자, 복수초를 받았는데 복수초가 뭔 줄 알았대요? 잡초인 줄 알았대. 이름도 복수하고 뭐 잡초 같다.
그랬는데 3월이 되니까 뭐가 폈어요? 샛노란 꽃이 폈어요. 샛노란 꽃이 어떻게 황금색으로 폈어요. 그게 뭐예요? 복수초예요. 복수초. 그랬는데 눈이 왔어요. 눈이 왔대. 눈이 왔대. 이거 여러분들 한번 읽은 거를 가정하고 촬영한 거예요. 네. 눈이 왔어요. 그래서 에이 눈 때문에 저 꽃 죽었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니은 보시면은 다시 피어 올랐대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꽃이 뭐 100가지가 넘는데요. 100가지가 넘는데 근데 그 100가지가 뭐 해바라기 뭐 그런 큰 꽃들 있잖아요. 크고 좋은 꽃, 장미, 뭐 튤립 뭐 이런 100가지가 아니라 뭐래요? 그냥 그때그때 피는 꽃들을 다 그냥 100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뭐가 생겼대? 출석부가 생겼대. 출석부가 생기면서 쭉 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출석부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결국 이 작품은 이런 거예요. 자연이라고 불리는 평범한 한 것들에 대한 작가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 주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복수초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이라고 불리는 어떤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 작가가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뭐예요? 뭐 사소한 것에 대한 만족, 평범함에 대한 만족, 일상의 만족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수필이죠. 이런 수필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쓸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무조건적으로 나온 게 어떻게 정설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 겁니다. 이거 깨달음이라는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복수초를 받고 그것이 피어났다가 눈 맞아서 내려갔다가 다시 피어나는 이 어떤 일화. 수필은 이렇게 두 가지 구성 방식으로 가집니다. 어떤 일화를 소개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색채어 있어야 가에는 가에 색채어 있습니다. 저기 제 3수 보시면은 풀이 푸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5수에 보시면 대나무 푸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문제지 보세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복수초의 색깔이 뭐래요? 황금색.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설의적 표현이 뭐예요? 설의적 표현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물음표가 나오는 표현이에요. 물음표가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강조를 위한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그래서 2번은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3번 음성상징어.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음성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구분이 됩니다. 음성상징어야말로 그 나라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우리나라의 닭은 어떻게 울게 해요? 꼬끼요. 미국의 닭은 어떻게 울게 해요? 코코두들도 이렇게 울어요. 의성어는 문화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의성어라고 합니다. 소리와 이 의성어 같은 경우는 소리와 대상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밀접합니다. 근데 의태어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의태어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꿀렁꿀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의태어는 이제 몸짓이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우리나라 국어 우리말은요 음성상징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말을 건네는 방식은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나는 그렇지가 않고요. 5번 반어적 표현 아시겠지만은 내가 A라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A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나 하는 게 아니라 B나 A-나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이 1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 밑줄 쳐볼까요?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의 속성을 인식합니다.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의 모습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올곧게 있는 모습을 대나무가 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곧은 이미지를 곧다라는 추상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 그런 건데. 근데 그 겉모습이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가 되기도 한다. 방해가 되는 건 가예요, 나예요? 나죠. 나의 뭐예요? 복수초가 뭔 줄 알았다고? 잡초인 줄 알았다고. 처음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기 3번 보시면은 1번부터 하겠습니다. 가의 제4수에서는 화자가 눈서리 속에서 잎이 지지 않는 모습에서 실현에 굴하지 않은 굳건함은 소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소나무는 눈이 와도 푸르다는 모습에서 어떤 굳건함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추론했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2번 사계절 그 푸름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본 모습을 지켜나가는 꿋꿋함을 대나무의 속성으로. 이것도 1번과 같은 맥락으로 옳은 거고요. 자, 3번 제6수에서 화자는 달이 높이 떠 있는 걸 보고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찮은 잡초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해 눈 속에서 피는 복수초의 강인함이라는 속성을 한동안 인식하지 못했다. 잡초 같은 겉모습 때문에 진정한 의미, 강인함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4번을 위한 거죠. 5번 나의 글쓴이는 작은 키로는 견디기 어려운 두터운 눈을 녹이고 꽃을 피운 모습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생명력을 복수초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시상 전개 과정, 시의 생각을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자, A 1수 보시면은 A에서는 중심 소재를 무생물, 생물, 천상. 이게 얼핏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풀 때 천상 이랬거든요. 근데 뭐냐면요, 이거예요. 무생물 수석, 생물 송죽, 천상 월, 이거예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 천상입니다. 이게 이 천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선녀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선녀는 안 나오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답이 아닌 게 있어가지고 넘어갔었습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번 B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이용하여 중심 소재를 예찬하고 있다. 이 물과 비교되는 애들이 뭐였어요? 구름, 바람. 그 다음에 저 바위와 대조되는 애들이 뭐였어요? 꽃과 풀. 그러면서 대조라는 것은 차이점을 기준으로 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가지고 둘을 이야기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비교고요. 사실 좀 구분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제가 앞 시간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비교 대조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잘 모르겠다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교고 이렇게 보면 대조고, 그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비교나 대조나. 자, C에서는 B와 유사하게 대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적 운율감을 이어가고 있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 나오죠. 이걸 제가 먼저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가 나오면 운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예의 이야기인데요.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무엇인가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복이 단어일 수도 있고 의문일 수도 있고 문장, 문단,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절이 비슷한 게 반복이 되면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 구절이 비슷하게 표현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 B와 C에서 중심 소재를 향했던 시선이 뒤에서는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윤선도는 내면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내면으로 이동해버리면 그 분노가 그대로 시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사대부로서 점잖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면은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물을 예찬하고 있잖아요. 답이 4번입니다. 5번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꽃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고려할 때 기억에 대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는 금방 지는 꽃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지는 꽃이라는 거는 일단 동질감이라는 건 동질감의 뜻이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 안도감은요? 다행이다. 안도하는 거. 비애감, 슬픔, 자괴감. 자괴감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기 혐오, 자기 연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질감 다르다. 불안감 알겠고, 친근감도 알 것 같고, 애상감, 애상감은 사랑하면서도 약간 그 슬픔이 섞여 있는 감정입니다. 묘한 감정이죠. 만족감은 아시겠죠? 답이 뭐예요? 3번입니다. 이건 뭐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질문방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게시판에. 자,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A에 담긴 의미라. A는 출석부거든요. 자, 1번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을 마당에 심고 하는 글쓴이의 소망. 아니죠. 100개나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 100개나 있는데 뭘 좀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니었어요. 2번 소박한 꽃보다 화려한 꽃의 가치를 우선시했던 자신을 그러진 않죠? 네. 화려한 꽃의 가치를 우선했으면은 복수초가 아니라 튤립이라던가 장미라던가 그런 화려함을 상징하는 꽃들이 나왔을 겁니다. 자, 3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건 맞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글쓴이의 조급함,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말이 들어간 건 일단 좀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번 자연의 질서에 따라 차례대로 피고 지는 꽃들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주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만족인 거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를 이것까지는 확정까지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문학 끝나겠습니다.